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31일 세계사 탐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녀사냥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재판과 마녀재판은요, 13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이 동시에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녀재판과 종교재판입니다. 이 마녀재판은 종교재판소에서 있었죠. 앞서 동물재판은 민사소송 형식으로 민사재판을 받았었는데, 마녀는 종교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13세기부터 18세기는 사실상 서양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이 혼란기가 아닌가 해서 이 혼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관용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학습 개요는요, 이 종교재판의 성격을 살펴본 뒤에 이 과학혁명과 마녀사냥,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은 이성이고요, 마녀는 마법의 세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동전의 양면,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과학혁명 시기에 마녀사냥이 폭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도대체 마녀가 실제한 건가? 마녀가 뭐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녀사냥은요, 오늘날의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달랐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느꼈던 이 종교와 마법 사이, 그리고 신과 악마 사이, 그리고 성직자와 무당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시사해 주죠. 그 관계라는 것은 대립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공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이 무당들이 갑자기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마녀로 둔갑되어 대규모로 처형당하게 되죠. 마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에는 무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중세의 마을 속에서 지니던 위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녀, 마법,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도 이 무슨 점을 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대에도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무당, 마녀, 마법사 이러한 부류들이 왜 15세기와 17세기에 갑자기 마녀로 둔갑되어서 대규모 학살을 당하게 될까요?
중세의 유럽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심지어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불립니다. 마술사, 마법사, 교활한 사람, 약사 빠른 사람, 현명한 사람, 요술장이, 마녀 등 우리말로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요, 마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사실상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사람을 위로해주는 카운셀링 역할도 하고요. 의사 역할도 하고 있고 수의사 역할도 하네요. 그래요. 사회가 분화되지 않은, 직업이 분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이 무당 혹은 마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전문 분야를 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 얘기가 나오니까 어렸을 때 이 구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구슬 보러 가는 건 아니고 굿집에 가면 굿을 이제 어느 집 뭐라 그러죠? 마당에서 굿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맛있는 먹을 거를 나눠주기 때문에 굿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불행은 마법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줍니다. 마을 공동체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셈이죠. 이들은 대체로 생활의 안정이나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장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늙고 가난하거나 독신, 그 중에서도 특히 과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새 쓰지 않는 표현이죠. 과부라는 표현은 요 근래 쓰지 않는데 이거를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시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과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마법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법과 제도를 지방에 부과시키려는 이 도시사회의 시도와 맞닥뜨려지게 되죠. 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을까요? 1400년경부터 약 300년에 걸쳐 50만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이 악의적인 마법을 행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말이 좋아 사형이지 화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수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사람들이 마법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마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마녀사냥이 일어날 이유도 없었겠죠.
즉 어떤 천부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마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해칠 수 있다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마녀 사냥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식 있는 자들이 마녀 사냥을 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요,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일종의 마법을 행하고 있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인된 마법입니다. 교구 신부가 악령을 제거한다는 일은 당시의 사회 내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행, 관습 중에 하나였죠. 성직자들은 악령이나 악마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종교적 규율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죠. 13세기 말부터 교회에서는 오로지 성직자만이 정당한 마법적인 권능을 지닌다고 단정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서가 아니라면 악마계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만일 신으로부터 왔다면 그 능력은 교회에 한정되어 교회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담벼 바깥에서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악마로부터 받아왔을 것이 확실해지죠.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 담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마법이라는 것은 그 능력은 사실상 악마로부터 부여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기독교도가 아닌 마녀 또는 마법사와 악마 또는 사탄과의 사이에 어떤 동맹이 맺어졌을 것이라는 비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추측이죠. 개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은 기독교 사회의 이 역사상 최악의 이단이자 적인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 대항한 생사를 건 투쟁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교회가 그 울타리 밖에 세계의 마법에 관용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마녀사냥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마녀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성의 기독교 사회가 새로운 지역의 그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이기도 했죠. 마녀를 기소, 재판, 처형한다는 것은 마을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마법사 사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마녀 사냥이라고 성별을 붙여가면서 말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희생자의 약 80%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법사 사냥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 일컬어진 이유죠. 그중 대부분은 45세 이상의 호러미, 과부였습니다. 페미니즘 역사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 혐오가 마녀 사냥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마녀 사냥이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증오와 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시대에 발생했고, 그 목표는 단지 여성이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든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비생산적이고 죄송합니다.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사회 집단이죠. 공공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이 든 과부들은 자연적으로 공균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성은 순전히 상황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이 경제적 공궁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 남성 가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당시에도 임노동이 있었거든요. 임노동자들의 경우 남성 가장들은 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2분의 1의 임금을 받습니다. 남성의 2분의 1. 아동들은요, 아동 노동이 있었죠. 아동 노동들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4분의 1의 임금을 받습니다. 남성 가장에. 다시 말하면 가장이 죽은 뒤에 여성과 아이들이 전체가 다 총동원돼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혼자서 벌었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 고국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산파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업으로 산파의 역할도 했죠. 미생 조건이 열악했던 당시 사랑하는 부인이나 신생아가 출산 도중 사망할 경우 이들은 쉽게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영유아 사망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거의 70% 이상이 3개월을 넘지 못해요. 대부분이 죽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온갖 전염병이 횡행하죠. 지금이야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신생아를 의 사망률을 낮추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면 이제 면역이 생겨서 살아나는 애들보다 이 면역이 생기기 전에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여하튼 그러한 높은 사망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산파라는 역할 때문에 이들은 쉽게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교회와 이웃 모두가 이런 여성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나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결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과학혁명 시대에 웬 마녀사냥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녀사냥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이 교회의 노력이 이웃의 증오와 맞물릴 때 희생자가 마녀로 바뀌어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아주 높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같이 생활하던 이웃으로 그 이유만으로 희생된 숫자가 50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갸우뚱해질 것 같아요. 개연성이 높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꼭 그 이유 때문에 희생된 숫자가 50만이다. 이건 좀 어딘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역사가 휴 트레버 로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째서 과학혁명이 싹트던 시기에 이처럼 이상하고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물었던 것이죠. 그 대답은 휴 트레버 로퍼의 대답은 미신과 여성적인 히스테리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역사상의 독특한 이래다라고 설명했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만큼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마녀의 향연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녀나 마법사들은 들이나 산의 외딴 장소에서 밤중에 만남을 갖습니다. 때로 이들은 몸에 특수한 연고를 바르고 막대기나 빗자루에 빗겨 앉아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짐승을 타고 오기도 하고 그들이 짐승으로 바뀌어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선서를 하고 성사를 모독하는 행사를 한 뒤 악마에게 충성서약을 한다고 하죠. 악마는 이 모임에 동물의 형상으로 특히 숫염소의 모습으로 참석하거나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충성서약 이후에 향연이 벌어지고 무도회, 난잡한 혼교의식이 뒤따른다고 하죠. 이들은 사람의 살을 먹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어린이의 살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들은 죽은 아이의 기름과 창자로 만든 사악한 연고를 나누어 가진다고 하죠. 악마와 마녀의 향연은 지방에 따라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의 숫자는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이름만 다양할 뿐 그 향연의 기본적인 골조는 대단히 흡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조예요. 과학혁명이 결실을 맺어가던 시기에 비이성적인 믿음이 유럽의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마녀사냥이 자행될 수 있었다면 사실상 마녀사냥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년경에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란 악마가 조작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480년부터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마와 손잡은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마녀가 실제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마녀를 만들어낸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마녀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마녀는 악마와 손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녀 재판은 종교 재판소에서 벌어지죠. 마녀가 그토록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면 마녀 사냥꾼의 본분은 마녀를 없앰으로써 사회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녀를 신문하는 성직자들은 오히려 마녀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했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마녀들은 아주 위험천만한 자들이라는 믿음을 퍼뜨립니다. 마녀를 수사하던 성직자들은 남의 죄를 용서할 도량은 조금도 지니지 않은 채 마녀들은 말 그대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셈이죠. 마녀 심판관에게는 마녀의 존재 속에서만 자신들의 존립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나타난 생각이 듭니다. 자, 고문실입니다. 마녀들의 탄생지는 고문실입니다. 스스로가 마녀라고 자백한 고백서는 대부분 마녀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끝에 작성된 것이었죠. 피의자들은 악마의 향연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며칠이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고문은 너무 가혹해서 많은 피의자들은 고문을 받느니 차라리 형장에서 잿더미가 되기를 택할 정도였죠. 자백을 했다고 고문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이젠 그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는 고문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그 모임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자신이 말을 어떤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자도 똑같은 이 고문실로 끌려와서 갖은 고생을 하는 이런 고통을 볼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계의 상황까지 고문을 당한 뒤에는 그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들을 그 연회에서 보았노라고 실토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 또 다른 마녀들이 만들어지고 고문당하고 다른 참석자를 불러낸 뒤 화형당하게 되죠. 자, 마녀 혐의자가 된다는 건 무슨 그 시대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마녀라는 의심을 사게 되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장 부재 증명도 알리바이도 마녀 재판 중에 통용되지 않죠. 악마의 연회에 어떤 여자가 참석했다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그 시간에 그녀는 자기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맹세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알리바이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구고 가짜다. 왜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잠자리를 함께한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고 연애에 참석한 아내 대신에 그 자리를 메우고 있던 악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악마의 연애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보여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논리 속에서는 정말 빠져나갈 방도가 없죠. 예, 마녀 배양실은 혼란기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어째서 과학혁명 시기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교회와 정부의 비호 아래서요. 과학혁명의 성장기는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천년을 지탱해온 이 중세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사상이 꿈틀거리던 시기였죠. 아울러서 흑사병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사회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예, 흑사병이라는 것도 아주 무서운 병이죠. 코로나보다 훨씬 무섭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마을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질병사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 흑사병은 사실상 몽골 군이 가지고 왔다고 흔히들 얘기하는 병이에요. 이 전염병이죠. 그만큼 이 전염병이 돈다는 건 그 사회가 개방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병이 돌려면 사실상 교류가 많아야지 되겠죠. 이 흑사병이 나타나는 시기는 몽골 침입기와 거의 유럽으로의 침입기와 비슷하죠. 이 흑사병의 원인은 쥐로 얘기가 되는데 몽골 그 고려지도 또 한몫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죄송합니다. 쥐가 국적이 있나요? 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동물 재판, 마녀 재판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의인화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고려지가 어디 있고 몽골지가 어디 있겠어요. 종과 속은 다르겠지만 여하튼 몽골지가 거기에 고려지도 껴무지로 들어가서 서유를 전파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질병의 역사에서 전염병의 경우에 이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또 없다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전염병이 안 돌려면 사실상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죠. 보통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질 때 사실상 전염병이 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거리두기 한 100m, 200m 거리두기를 했나 봐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요. 여기에도 좀 풀어야지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약간 옆으로 샜네요. 이 봉건체제가 붕괴되며 지방분권이 중앙집권체제로 옮겨가던 시기가 바로 이 과학혁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교개혁 이래로 오랜 종교전쟁과 왕조전쟁에 의해 프랑스와 독일의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혼란기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죠. 기회죠. 살아있다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욱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 상황이기도 하죠. 마녀사냥이란 교회와 국가가 찾아낸 손쉽고도 효과적인 위기 해결책입니다. 마녀사냥의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믿도록 유도되었죠. 사실상 영주나 혹은 성직자의 부패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악마나 마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62년부터 1684년까지 독일의 남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1258건의 마녀 천형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는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마법사로 기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중 어느 누구도 처형되지 않았죠. 이제 가뭄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들이 죽거나 가축이 병들거나 세금이 오르거나 이제 모든 책임은 마녀나 악마의 탓이 되었습니다. 교회 당국은 악마를 퇴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으니 백성들은 믿고 협조하기 바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백성들은 여하튼 믿고 협조만 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위정자들은요. 백성들은 부패한 성직자나 탐욕에 찬 귀족들을 탓하는 대신에 악마와 마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마녀사냥이 호련히 정말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현상일까요?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마녀의 실체를 점차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17세기에 정신과 물질이 두 개의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차츰 버리게 됩니다. 마녀의 저주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실제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마녀 재판이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된 것도 또 갑자기 마녀 사냥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소된 마녀들이 마을의 중요 인물들이 악마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재판관들까지도 지목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무정부 상태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를 광란의 상태로 몰고 갔던 마녀사냥은 17세기에 후련히 정말 마법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관용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건설하여 박해를 받던 모든 종파의 문호를 개방하여 거룩한 실험을 실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이죠. 어떤 여자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누군가가 펜에게 와서 기소를 했습니다. 펜은 이렇게 얘기하죠. 펜실베니아의 법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그래요.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에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죠. 예. 폭넓은 관용의 정신이 지배하고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성숙한 사회에서는 마녀사냥이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집, 독선, 탐욕이 체제, 수호, 의지와 맞물리거나 혹은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아집, 독선, 탐욕이 결합될 때 마녀사냥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요. 자, 오늘은 사실상 5주차이기 때문에 주차 과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물재판과 마녀재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중세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재판과 마녀재판을 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요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마녀사냥이 과학혁명 시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관용이 혐오를 막는다. 예, 제가 무슨 구호처럼 써놨네요. 관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표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제언을, 여러분들의 제언을 한번 좀 받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5주차에서 받을 수는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지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